안녕하세요. 천년 원수로 지낼 줄 알았던 신우와 제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정말 기상천외한 일을 극복하고 엄청난 일을 겪은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신우는 제가 시댁에 시집을 올 때부터 으르렁거리던 사이였어요. 소위 시댁은 엘리트 집안이었지요. 어머님, 아버님이 박사과정을 마치고 교수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었고, 제 남편도 석사 학위를 따서 유명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어요. 저 또한 남편과 같은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마치고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안이 그리 좋지는 못해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귀가 얇아서 매일 사기를 당하며 저에게 환풀이를 하는 엄마, 그리고 자기 밥벌이도 힘들어서 저에게 매일 돈을 빌리는 남동생까지. 집안만 보면 최악의 집안이었지요. 그런 제 집안을 시부모님께서는 별말 없으시고 받아주셨는데 딱 한 사람, 신우만 불만투성이었지요. 신우는 저를 만날 때마다 은근히 저를 까내리기 바빴어요. 아니, 올케는 알코올 중독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남동생도 도박꾼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개천에서 용난 거야? 뭐 하긴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를 일찍 알았으니까 우리 남동생을 콱 잡았겠지. 내 남동생이 올케의 구원주라고 생각했겠지. 우리 집안 같은 집이 흔치는 않으니까 하면서 제가 싫어하는 집안 이야기를 시댁 식구들 앞에서 꺼낸다거나, 제가 임신으로 인해서 살쪘을 때는 엄마, 올케 우리 집에 처음에 시집 왔을 때는 아주 호리호리하고 여리여리해서 내가 부러워했는데 임신하니까 저기 뭐야, 내과에서 빨래하는 아줌마랑 별 다를 바가 없네. 빵댕이는 툭 튀어나와가지고 아이고, 방댕이에 누가 뻥 하고 축구공 날려도 반동으로 63빌딩까지 튕겨나가겠어. 원래 임신하면 방댕이에 이렇게 살이 찌는 건가? 그리고 투턱, 이거 어쩔 거야. 턱살 말이야. 팔뚝살 밑에 이거 쳐지면 본격적으로 아줌마 되는 거야. 우리 올케 어쩌니? 이제 늙어가는 거가 티가 나네. 임신했다고 이렇게 사람이 바뀌나? 내 친구들은 딱 10kg만 찌고 아이 낳으면 양수 빠지면서 다시 헐짝 돌아오던데 올케는 왜 20kg가 넘겠죠? 하면서 저를 민망하게 만들었지요. 아니, 뭐 임산부가 살 좀 찔 수도 있지, 신우는 왜 그런 걸로 저를 무안줘요? 그러지 마요. 혹시 신우 제가 부러워서 시집간 제가 가정 잘 꾸리고 임신해서 아이도 가지고 그래서 부러워서 그런 거는 아니죠? 하면서 저도 은근히 신우 신경을 살살 긁었지요. 사실 신우는 시부모님을 따라서 교수가 되고 싶어서 박사 과정을 하다가 중간에 연구 논문을 쓰지 못하고 결국 중도 하차를 한 뒤에 무력감으로 오랜 시간 집에서 쉬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약간의 자격지심도 있고 열등감 때문에 저를 더더욱 공격하고 무안을 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신우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신우를 공격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마디 하자 신우는 말을 엄청 더듬으면서 아니, 뭔 소리야. 내가 누구를 부러워해. 나는 뭐 임신 이런 거 지금은 관심 없어. 그냥 올케가 너무 살이 찌니까. 무슨 강원도 뒷산에서 내려온 멧돼지 마냥 꿍꿍대면서 빵댕이 흔들면서 걷고 볼살이 푸텅 쪘는데 만두를 양손으로 쥐고 먹는 모습이 웃겨서 그렇게 말한 거지. 참, 난 올케 하나도 안 부럽다. 안 부러워, 진짜 안 부러워. 하면서 말을 했지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신우와 저 사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어머님, 아버님은 저와 신우의 팽팽한 긴장감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이 상황에서 누구의 편을 들기라도 하면 아이고, 끔찍하지요. 저와 신우 둘 다 기가 셌기 때문에 굉장히 어디 가서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 키우느라 너무 바빠서 시댁을 잘 가지 못했고, 신우도 결혼을 포기하고 골드미스로 살기로 결심을 하면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석사 학위로 시간 강사를 하면서 지내는 듯 했지요. 시간이 흘러서
시부모님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남편은 워낙에 감정적이지 않고 침착한 성격이라서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도 무뚝뚝하게 담담하게 받아들였지요. 신우도 잠깐 힘들긴 했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오랜 시간 투병을 하셔서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해놓았기에 저희 집안 분위기 그렇게 어둡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속을 딱 반반씩 했기 때문에 제 남편과 신우 사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신우는 안 그래도 돈도 못 벌고 시간 강사 보따리 강사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었는데 엄마 아빠가 딱 5억 주니까 숨통이 트이네. 이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아이고 내 인생아, 내가 이 나이까지 노처녀일 줄은 몰랐다. 그래도 뭐 올케가 애 키우면서 자글자글 얼굴에 주름 가고 아이고 소리 하면서 무릎 아프다고 하는 거 보면 나는 정말로 결혼 안 하길 잘했어 하면서 오랜만에 본 저에게 또 시비를 털더라고요. 아이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요. 저 또 어디서 안 지는 성격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신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얼굴은 되게 슬퍼 보여요. 이걸 어쩜 좋아. 신우, 약간 애자네요. 사실 그 나이까지 결혼 안 한 거는 진짜로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부러워서 그러는 거 다 알아요. 하면서 어린아이 타이르듯이 한마디 했지요. 또 신우가 뭐라 꿍시렁대고 저도 꿍시렁대면서 순간 그날 그 장례식 자리가 싸해졌는데 아무래도 어머님 아버님 장례식에서 큰 소리가 오가면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서 중간 정도 되었을 때 저희도 자제하면서 상을 잘 치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상속받은 5억을 남편이 주식에 투자한 거였어요. 그때가 금융위기 2008년도 전후였고 주식이 정말로 폭락했을 때였습니다.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남편은 내가 5억 이걸로 잘 불려서 우리 가족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준다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 여보, 지금 경기가 버블이래. 내가 아는 경제 전문가는 지금이야말로 빠질 때라고 절대로 주식 이런 거에 투자하지 말라고 하던데 이거 안전한 거 맞아? 진짜로 너무 걱정되는데. 그 돈 힘들게 받은 거니까 우리 투자하지 말고 그냥 살자, 응? 이라고 하면서 달래봐도 남편의 성공을 향한 폭주 기관차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결국 남편 돈 5억을 넣자마자 5달 만에 바로 금융위기가 터졌고 남편이 투자한 주식에 외신이 다 빠져나가면서 하루아침에 30% 주식 최하점을 찍고 3주 뒤에 그 상장 회사가 폐지되면서 소위 돈 5억이 공중분해가 되어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였죠. 남편은 내 인생은 왜 이래? 하면서 매일을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살기 시작했고 신우는 자기 남동생이 이렇게 된 게 다 전부 제 탓이라고 하면서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올케가 처음부터 좋은 집안에서 자라고 그랬으면 내 동생이 올케 집안에 장모 집안에 돈 안 보내줘도 되겠다. 돈 보내야 한다는 부담이 없어서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안 했을 거 아니야. 내가 이래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한다고 했는데 올케 너 때문에 내 남동생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이렇게 폐인이 되어버렸다고 하면서 그 분노를 저에게 토해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순간만큼은 기가 센 저도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리면서 신우한테도 아무 말 못하고 슬퍼하는 남편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정도 남편이 술독에 빠져 살다 결국 뇌졸중이 오게 되었고 저희 집안의 가세는 최악의 상태로 기울게 되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죠. 하나뿐인 딸내미가 그 당시 단기 유학을 갔었는데 차마 집안에 돈이 없다고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울며 겨자 먹기로 부동산에 가서 저희 집 좀 내놓으려고요.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금매로 파는 걸로 할게요.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서울 집값 최악으로 강남은 30% 빠지고 그 변두리는 40~50%까지 빠지고 난리인데 이 시국에 집을 판다고요, 사모님? 좀만 기다렸다가 파시죠. 지금 팔면 너무 손해고. 그런데 아니에요. 저희 집 사정 아시잖아요. 애 아빠 쓰러지고 지금 애 미국에서 유학하는데 달러를 보내야 하는데 달러가 1,500원까지 치솟으니 저도 돈 날 구멍이 없어요. 자존심 때문에 신우한테 손 벌리기도 죽기보다 싫고, 돈 없는 소리 하면 또 신우가 나 때문에 내 동생 아프다고 저 원망할 게 뻔하기 때문에 저요, 그냥 팔게요. 저도 힘들어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그냥 팔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저 흔들리게 하지 마세요. 저도 가슴 찢어져요, 사장님. 하면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집을 팔았고, 그때부터 저희의 재앙은 시작되었어요. 집 판 돈으로 딸내미 유학 보내주고 남은 돈으로 저는 남편의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니, 신우한테 돈을 빌리지 왜 헐값에 집을 팔아? 미련 곰탱이야? 자존심 상하는 거야 한순간인데. 몰라요. 죽기보다 신우한테 손 벌리기 싫어요 하면서 눈을 꼭 감았지요. 그렇게 꼬박 4년간을 남편을 병간호했지만 남편은 결국 입원하면서 얻게 된 폐렴 증세가 심해져서 결국 폐 감염으로 인해서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고, 저는 홀 어머니가 된 겁니다. 신우는 남편이 죽은 남동생이 죽은 그날 세상에 떠나가라 울었어요. 그렇게 신우가 슬프게 운 적은 처음 보았지요. 너가 이렇게 일찍 죽으면 나보고 어쩌란 거야. 나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외로운 사람인데, 하나뿐인 친족인데 남동생까지 죽으면 나보고 어쩌냐. 너는 어쩌자고 이 세상에 나를 고아로 두고 떠난 것이야. 왜 그런 거야? 네 색시랑 네 딸은 네가 지키고 갔어야지 하면서 가슴을 퍽퍽 치더라고요. 아무리 미운 신우여도 그날만큼은 정말로 지켜보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슬퍼 보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상을 치르고 저와 신우는 안 그래도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지냈는데, 그날 이후로는 거의 아예 연락을 안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불편한 사이잖아요. 아무래도 남동생이 죽었으니 신우는 더 이상 저에게 연락할 일이 없고, 그전부터 저희 둘 사이는 팽팽하게 안 좋았으니 서로 자존심 때문에 누구 먼저 안부 연락하기 힘들었지요. 하여튼 저는 남편을 보낸 이후로 먹고 살기 위해 이를 꽉 깨물고 죽자 살자 노력을 했어요. 저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지만 금융위기 이후로 실직하고 몇 년간 병간호를 하다 보니 경력 단절 여성이 되어버린 거였지요. 자존심 상하지만 판매일도 했습니다. 이거 녹즙 사세요. 한 달에 8번 가는 건데 한 팩에 원래 3,000원 하던 거 이번에 1,800원까지 드립니다. 우리 대장균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녹즙을 먹으면 아침에 변도 잘 나오고 다 좋아요. 어머어머어머, 너 순이 아니니? 대진대학교 산업공학 석사과정 같은 랩실에서 있었던 그 순이 아니야? 너 진짜 부잣집에 시집갔다고 랩실 사람들 부러움 한 몸에 받았으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어쩜 좋아 정말로. 하면서 제가 녹즙을 팔고 있을 때 제 대학원 동기를 만나버린 거였어요. 그날 얼마나 창피하고 쥐구멍으로 숨고 싶었던지요. 아이고, 말도 못했죠. 그날의 고통은 가히 끔찍을 넘어서 그냥 치욕, 수치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녹즙 판매하는 것도 아는 사람을 만났다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집어치우고 아예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딸내미 시집 보내기 전까지는 엄마인 제가 경제활동을 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집에서 일을 하다가 아는 분을 통해서 연락이 한 통 왔어요. 어머 자기야, 그거 알아? 자기 신우 있잖아, 대박 났대. 들었어? 아니요. 제 신우가 뭐요? 저 신우랑 연락 안 한 지도 오래고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겠네요. 알아서 뭐해요. 저 맨날 무시하고 안 그래도 낮은 자존감 완전히 박살내는 여잔데요. 알아서 잘 살겠지요.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여자인데요. 아이고, 그래도 참 가족인데 자기도 너무해. 뭐 그렇게 칼같이 관계를 끊고 그래. 아니, 이야기 좀 들어봐.
자기 신우가 이번에 코인인가 뭔가에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80%가 넘는데, 그리고 주식에도 스타트업 회사에 투자했는데 이번에 그 회사가 24시 배송인가 뭔가 런칭해서 투자자들 다 대박 났잖아.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거의 뭐 300억인가 벌었다는데 어쩜 좋니? 대박이야 정말로. 아이고 자기 사는 것도 힘든데 좀 신우한테 도와달라고 해. 됐어요 아줌마. 저한테 그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저 그냥 전화 차단해버릴 거예요. 신우가 얼마나 저를 무시한지 알면서 꼭 그런 말을 해야겠어요? 하면서 저는 화를 냈고, 열등감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강렬하게 패배했다는 감정이 들면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인생 한 방 맞은 여자는 못 이기는 건가?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깔보던 신우가 결국에는 나보다 부자가 되어버리고 승리했네. 그래 나는 비참한 여자야. 그래 하면서 혀를 끌끌 찼습니다. 슬프고 짜증났어요. 그러던 중에 대학을 졸업한 딸이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이 결혼한다고 하니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딸을 사랑한 사위놈은 싹싹했어요. 어머님, 제가 딸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따님을 지킬 거고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힘들게 따님 키우신 어머님 눈에 행복만 가득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싹싹한 아이였지요. 검사 출신 변호사였고 능력도 좋고 집안도 좋았어요. 딸내미도 유학 후 한국에 와서 나름 전문직 비슷한 일을 하면서 인정받고 살았기 때문에 사위와 쉽게 결혼에 골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딸이 결혼한 이후로 제가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인지 동네 사람들이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그렇게 얼굴이 해골바가지가 되어버렸어? 안 그래도 볼살 빠지면 우리 나이 땐 늙었다는 소리 듣는데 아니 자기는 무슨 병 걸린 환자처럼 쏙 볼살이 빠졌잖아. 그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볼살이 왜 그렇게 많이 빠져 있어? 나 정말 너무 걱정되네. 어디 뭐 고기라도 퍽퍽 먹던가 추어탕이라도 먹으면서 살아. 응? 하면서 다들 저에게 지나가는 소리로 한마디씩 해주었지요. 그런데 진짜로 제 몸에 문제가 있었던 거였어요. 뇌졸중이 가볍게 오면서 제가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리고 소위 말하는 풍이라는 병에 걸린 거였습니다. 일시적이었지만 다리랑 팔을 쓰지 못. 그때 딸이 이제 출장에 가 있어서 엄청 저를 걱정한 거였어요. 엄마 아니 왜 그렇게 아파요? 나 걱정되게. 지금 엄마 몸 마비되어서 밥도 못 먹잖아요. 좀 좋아. 내가 지금 거기로 갈 수도 없고.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라고 하면서 딸을 안심시켰는데 딸내미가 지 고모한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신우에게 이 사실을 쫄라당 말해버린 거였지요. 아이고, 그래서 갑자기 오랜 시간 연을 끊은 신우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아니, 옳게는 아프면 사람을 부르던가 하지 뭐 나한테까지 조카가 연락을 오게 만들어요. 요즘 애들은 머리가 빠릿빠릿해서 바로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 요청한다고. 아프면 딸 걱정하지 않게끔 준비를 하던가. 딸내미가 걱정되어서 나한테 울먹이는 목소리로 연락하는데 내가 어떻게 옳게 집에 안 찾아와 보겠어. 우리 엄마 좀 챙겨달라고 밥 못 먹어서 아사 직전이라고 말하는데 거참. 아이고, 딸이 있어서 부럽네. 부러워. 신우, 오랜만이에요. 이러려고 아픈 거는 아니었는데 남편 죽고 나서 얼마만이에요. 들었어요 이야기. 신우 투자한 거 대박나서 떼부자 되셨다고요. 이제는 신우가 승리자네요. 가정 꾸리면 뭐해요? 이렇게 사는 게 힘든데 라고 하자 신우는 저를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됐어. 이제 그 소리는 그만하고 자기 몸이나 챙겨 하면서 싸운 죽을 제 입에 떠밀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쉬었던 것인지 냄새가 쉰내가 나는 겁니다. 제가 찡그리면서 표정을 짓자 신호는 아니 왜 죽을 만들어 와도 지랄이야 정말. 먹기 싫으면 말든가 하면서 쾅 하고 문을 닫고
또 성질을 부리면서 나가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아니 씨발 쉰죽을 가져와서 남의 입에 떠먹여주면 누가 인상을 안 찡그리겠어. 나 정말 어이가 없네 하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신우는 미안했던 것인지 그 다음날, 다다음날, 다다다음날도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멀뚱멀뚱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람 하면서 신우를 쳐다보았고 신우는 퉁명스러운 눈빛으로 저에게 본죽을 주고 갔지요. 내가 죽 만들어서 오면 성격 더러운 올케가 내 얼굴 보고 찡그릴 거 뻔해가지고 내가 사온 거니까 이거나 드세요. 그리고 딸내미한텐 내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잘 챙겨줬다고만 말해. 우리가 원래 그렇게 살가운 사이는 아니잖아? 나도 조카 아니었으면 이 집에 안 왔어. 올케 보면 괜히 동생 생각나고 짜증나고 화나는 감정이 올케한테 가니까 뭐 길게 말 안 해도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라고 생각하고 나 간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제가 찡그린 거는 신우가 만든 죽이 살짝 쉰내가 나서 그런 거고 다른 의도는 없었어요. 본죽 이거 사다 준 거 잘 먹을게요. 웬일이래요? 하면서 웃음을 살짝 지어 보였습니다. 신우는 힐끗 저를 쳐다보고 밖을 나가지요. 그렇게 며칠 정도 흐르고 나서 또다시 신우가 이제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아니 뭐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니고 아는 분이 전복을 보내줬는데 내가 전복 손질하는 것도 못하고 또 전복죽을 안 좋아해. 그런데 이 완도 전복이 특급 상품에다가 누구 주기는 아깝고 또 올케가 아프니까 아니 괜히 신경이 쓰여서 나도 올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조카 위해서 우리 조카 행복하려면 올케가 건강해야 하니까 내가 품 걸린 올케 위해서 죽 좀 써주려고 왔다 하면서 생색을 내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신우의 퉁명스러운 말투에도 그 속뜻이 참 고마워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잘 움직이지 않는 몸을 가까스로 세워서 신우에게 말했어요. 신우, 참 그래도 우리가 사이는 안 좋아도 미운 정이 깊다고 그래도 딸내미 덕분에 오랜만에 얼굴 보고 이야기해서 좋긴 좋네요. 솔직히 나 신우 많이 미워했어요. 신우가 나 미워하고 놀릴 때마다 신우 속이 말이 아니라서 그 화를 내게 푸는 거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주식 망해서 아플 때 그게 내 탓이라고 하니까 신우도 너무 원망스럽고 라고 하자 죽을 수던 신우는 뒤를 돌아 올케 과거 이야기는 하지 말자. 나도 올케한테 미안하지 하면서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을 때 갑자기 초인종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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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으로 다급하게 눌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쾅쾅 두들기는 거였어요. 몸을 잘 못 움직이는 저 대신에 신우가 인터폰을 열어서 밖을 보자마자 갑자기 조카! 하면서 소리를 냅다 지르는 겁니다. 신우가 문을 열자 제 딸이 피떡이 되어서 신발장에 쓰러졌어요. 신우는 아니 조카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야 도대체? 저는 아니 딸 누가 이랬어? 왜 이래? 라고 하자 제 딸은 엄마 고모 나 좀 살려줘. 내 남편 완전 미친놈이야. 나 사실 제주도로 출장 간 게 아니라 감금당한 거였어. 일주일 동안 미움도 못 먹고 진짜 감금된 곳에 있던 썩은 감자 먹으면서 한 알로 일주일 버텼어. 남편이 나갔을 때 나 겨우 탈출했고 미친 사람처럼 달려오다가 넘어져서 여기 이마에 피난 거거든? 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었어요. 아니 그럼 너가 그동안 출장 갔다고 한 거는 거짓말이었고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그리고 김서방이 너한테 왜 손찌검을 한 거고 너는 엄마한테 왜 말 안 했어? 라고 말을 하자 딸은 김서방 무서운 놈이니까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우리 엄마한테 이 이야기를 해봤자 걱정 끼칠 게 뻔하고 엄마 아픈데 괜히 내가 더 아프게 만들기 싫어서 내 선에서 정리하려고 했지. 김서방
검사 출신 사람들이랑 술집에서 여자 끼고 놀더라. 그리고 스폰도 하고. 여자 관계 더러운 놈이었어. 내가 그거 알고 노발대발 화내니까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더라. 그런데 내가 시부모한테 알리고 당신 검사 출신 사람들이랑 변호사 지인들한테도 실제 폭로한다고 하니 그때부터 나한테 손찌검하고 날 가두고 난리쳤어. 내가 아무리 난리를 쳐봤자 자기는 검사 출신 변호사의 정재계 인맥이 대단해서 나를 몰락시키지 못할 거라고 하면서, 그리고서는 나를 감금했어. 그리고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거야. 엄마, 나 무서워. 어떡해. 그 남자 못 이겨. 그 남자 집안 알잖아. 돈이 얼마나 많은지. 하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때 저는 딸에게 미친 듯이 미안했고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속에 한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힘이 없어서 우리 딸이 이런 일을 당한 것만 같았어요. 부글부글 속이 끓어오르는 그때 갑자기 신우가 옳게 고개 들어. 그리고 조카 너 어깨 펴. 네 고모 400억 부자야. 네 남편이 속해 있는 로펌 이름 대. 나도 자금관리 변호사 판사 출신 변호사고 내 명의 금융회사 장부관리 로펌 힘 대단하거든. 네 고모도 한따까리 하거든. 기죽지 마. 올케 미안해요. 내가 올케한테 과거에 힘들게 했던 거 다 사과할게요. 그거 내 열등감이나 자격지심 때문에 그랬어요. 나도 아이 가지고 싶고 가정 꾸리고 싶은데 나이도 어린 올케가 그거 씩씩하게 해낸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공허해서 올케한테 그랬어. 그런데 이제 알 것 같아. 올케는 남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라는 거. 나도 고아 같은 인생 살았거든. 부모 돌아가시고 남동생 죽은 뒤에 인생 혼자라는 생각이 힘들었는데 이제 올케랑 조카가 내 가족이라는 거를 이제야 깨달았네. 내가 번 돈? 그래, 이럴 때 쓰는 거지. 진단서 끊으러 가자. 기사 부를 테니까. 조카 고모 믿어. 올케 나 믿어. 하면서 신우가 엄청 든든한 말을 해주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륵 흘러내렸고 신우는 조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모든 진단서 그리고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분석과 우울증 등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판단을 받아냈어요. 정말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딸은 엉엉 울면서 치료자에게 자기가 그동안 당한 일들을 털어놓았고 바로 신우는 자기 회사 로펌 사람들한테 말해서 사위의 로펌을 알아보게 해서 관련 사람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소문을 내게 했습니다. 신우는 내 조카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자기도 똑같이 당해야 하지 않겠어? 우리가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할 수는 없으니 정신적으로 타격을 한번 제대로 줘보자고. 아주 꼼짝도 못하게 말이야. 다 죽었어 정말로. 꼼짝도 못하게 할 거니까 아주 내가 제대로 복수해버릴 거야 정말로. 하면서 사위의 더러운 사생활을 신우의 회사 변호사를 통해서 그 업계에 소문을 내버린 겁니다. 얼마나 쌤통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경찰에 변호사를 끼고 딸과 함께 가서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특수상해죄, 감금죄 등등으로요. 변호사와 같이 경찰에 가니까 형사도 놀라서 살짝 긴장한 상태로 더 열심히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소장이 완료되어서 사위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그 즉시 사돈댁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야? 왜 이런 소송을 한 거야? 내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하면서 수화기 너머로 극대노한 사돈이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제가 풍이 와서 잘 말을 못하니 제 전화기를 뺏은 신호는 아줌마, 돈독으른 아줌마, 당신 아들 지금 범죄 저질렀어요. 범죄. 저지른 가해자의 범죄자라고요. 이 정도 급이면 충분히 콩밥 먹을 수 있어요. 그동안 우리 조카가 아빠 없고 없는 집안이라고 많이 무시하고 깔봤죠? 그런데 우리 조카의 고모가 난데 내가 얼마나 쩌는 사람인지 잘 몰라서 이런 짓을 저지른 것 같아요. 저도 한 성격하고요. 돈도 많아서 전혀 아쉬운 거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시고 잘 행동하세요. 누울 자리 보고 누우라고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긴장하시고요. 하면서 속 시원하게 아주 통쾌한 말을 하고
전화기를 팍 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진짜 100년 묵은 체증이 쑥 하고 내려간지 몰랐어요. 바로 그 고소장을 받은 사위는 전관예우 변호사로 어마어마하게 꾸렸더라고요. 그런데 신우는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지요. 저기 있는 사람 중에 2명이 내가 아는 사람이네. 우리 회사 돈 받아먹고 내가 주식 관련해서 귀한 정보 주는 사람인데 과연 제대로 변호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돈독으론 전관예우 그 변호사 2명은 사위의 수사 과정, 검찰 조사 대응 논리를 신우에게 말을 해주었고, 신우는 바로 그 과정을 조이조 검사한테 전달해서 사위놈이 구속될 수 있게 총력을 다했어요. 역시 늙으면 입을 닫고 지갑을 열라고 하더니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절절하게 알 수 있었지요. 정말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아주 뿌듯했어요. 그렇게 사위는 결국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고 포승줄에 묶여서 감방에 가게 되었어요. 제 딸은 그 충격으로 인해서 한동안 사람을 잘 보지 못했는데 그래도 긴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다시 밝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1심에서 사위가 징역형을 받은 모습을 보고 정말 환한 미소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신우는 그제서야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나 정말 놀랐어. 조카가 처음에 전화 왔을 때 우리 엄마 풍 걸려서 아프다고 했을 때 도와달라고 했을 때 많이 고민했다. 솔직히 내 동생이 죽은 거 나는 올케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올케 집에 가보니까 올케도 힘들게 사는데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인데 너무 미안하더라고.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하고. 그래서 사실 올케 미워서 쉰죽 가져갔는데 내가 그날 집에 가서 많이 울었어. 너무 나이만 거꾸로 먹고 행동은 유치원생처럼 행동하는 내가 바보 같아서. 그 이후로 어떻게 올케에게 이 미안한 마음을 갚을까 많이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나마 올케한테 갚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던 것 같아. 올케, 미안해. 용서해줘. 그리고 나 이제 올케랑 조카를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내 재산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쓸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올케 힘들게 살지 마. 내가 도와줄게. 조카도 나쁜 남자 만나지 말고 기세 등등하고 당당하게 살아.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얼마나 눈물이 펑펑 나던지요. 그렇게 미웠던 신우가 이제는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는데 그동안 무거웠던 마음이 쑥 하고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서로 앙숙처럼 발톱을 내세우며 지냈던 날들이 아깝게 느껴졌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후회스럽기도 했어요. 저는 신우 그렇게 먼저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나도 바보 같았죠. 내가 뭐라고 신우한테 대들고 우리 딸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신우 아니었으면 저 딸이 이런 상황에 처해도 어떠한 도움 하나 주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로. 우리 딸 나 대신 복수해줘서 고마워요. 하면서 신우와 저는 손을 꼭 잡으면서 정말 신우 올케 그 이상의 관계를 다짐하며 포옹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친언니가 생긴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미운 정이 더 깊다고. 그렇게 서로 미워하며 지냈던 세월만큼 서로에 대한 정이 생겼고 저희는 더더욱 돈독한 관계를 맺게 되었죠. 지금은 제 딸은 신우의 회사에 들어가서 금융관리위원으로 잘 살고 있고 신우는 툭하면 저희 집에 놀러와서 저와 수다를 떨고 맛있는 거를 먹으면서 남은 노년을 사이좋게 하하호호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그런 신우의 존재가 참 감사했고 또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고마웠지요. 내게 이런 사람을 선물로 주어서 고맙다고 하면서요. 신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거의 평생을 노처녀로 살아왔는데 어찌 외롭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외로움에 사무쳐 살면서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욕구를 억제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욕구 충족을 하면서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니 정말로 잘된 일이었지요. 그렇게 신우와 저,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네요.
비록 남편도 죽고 저도 풍에 걸려서 거동이나 말하는 게 쉬운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생 함께할 사람이 옆에 있어주니 심적으로 편안한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저희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정말 길어졌는데 이렇게 원수였던 사람과 화해를 하니 세상 기분이 좋고 시원하네요. 그럼 긴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건강검진 꼭 하세요. 저도 스트레스가 저에게 이런 큰 병을 불러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어제보다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잘 신경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신경 쓰세요. 그럼 저는 여기서 정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간곡하게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